체력이 좋고 독일어를 알아듣고 손에 기술도 있다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하기도 전에 열차 문이 열립니다. 강한 조명이 눈을 찌르고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 아이로 갈라집니다. 당신이 어느 줄로 가는지는 당신이 정하지 않습니다. 몇 초 뒤 SS 의사의 손짓이 당신의 다음 장소를 정합니다. 1944년 5월 헝가리에서 끌려온 화물 열차가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램프에 멈췄습니다. 당신은 20살 남짓의 남자입니다. 가족은 이미 반대편 줄에 서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총을 든 경비병이 앞으로 가라고 밀칩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례가 잠시 미뤄졌고 강제 노동에 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첫 번째 밤이 오기도 전에 가족과 짐, 이름과 몸은 차례로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비르케나우는 철도 문과 목조 막사, 가스실과 화장장이 모인 곳입니다. 본영인 아우슈비츠 I, 대량 학살의 중심인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강제노동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트리아이 모노비치와 여러 하위 수용소가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짐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누군가는 며칠 동안 붙잡고 온 가방을 놓지 않습니다. 독일군은 짐을 두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가방과 옷, 식기, 사진은 압수돼 분류 창고로 갑니다. 남자는 한쪽, 여자와 아이는 다른 쪽으로 갈라집니다. 가족에게 작별할 시간은 없습니다. 노동이 가능해 보이는 젊은 사람은 등록줄로 보내집니다. 아이, 노인, 병든 사람, 지쳐 보이는 사람은 다른 줄로 보내집니다. 그 줄의 대부분은 가스실로 향합니다. 1942년 7월 이후 도착한 유대인 집단 수송에서는 평균 5명 중 1명만 강제노동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열차에서 내렸어도 아이와 노인, 병든 사람은 등록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죄수 명부에 적히기도 전에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등록줄에 섭니다.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례가 미뤄졌고 강제노동에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와 노동력으로 바뀝니다. 등록 건물에 들어가면 먼저 옷과 신발을 벗습니다. 가지고 온 돈과 반지, 시계, 사진은 모두 빼앗깁니다. 머리카락과 몸에 털이 밀리고 공동 세척과 소독을 거칩니다. 몸에 맞는지와 상관없이 수영복과 신발이 지급됩니다. 이름과 가족, 직업과 생활이 지워지고 관리 가능한 죄수 1명이 남습니다. 팔에는 번호가 새겨집니다.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 당시 죄수 식별 번호를 몸에 문신한 유일한 수용소 복합체였습니다. 그러나 끌려온 모든 사람이 문신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도착 직후 가스실로 보내진 사람은 죄수로 등록되지 않았고 번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팔에 번호가 새겨졌다는 것은 그날 램프에서 즉시 살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번호는 보호증이 아닙니다. 노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다시 살해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막사로 이동합니다. 비르케나우의 목조 막사는 원래 말을 수용하도록 만든 구조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난방과 위생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한 막사에 수백 명이 들어갔습니다. 침상 하나를 여러 사람이 나눴고 습기와 쥐가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어도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징기 울리면 다시 줄을 섭니다. 어느 작업대에 배치되는지가 몸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바꿉니다. 여름에는 오전 4시 30분, 겨울에는 오전 5시 30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징기 울리면 침상을 정리하고 세면과 용변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백 명이 제한된 수도와 변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늦거나 줄을 흐트러뜨리면 구타를 당합니다. 아침 식사는 커피가 아닙니다. 볶은 곡물로 만든 대용 음료나 쓴 허브차 약 반 리터가 전부입니다. 곧 두 번째 징기 울리고 사람들은 점호장으로 뛰어갑니다. 10명씩 줄을 맞춰 서면 SS가 인원을 셉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점호는 끝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열이 나도 쓰러질 것 같아도 서 있어야 합니다. 밤사이 죽은 사람의 시신도 숫자에 포함됩니다. 점호가 끝나면 작업대가 출발합니다. 1942년 3월 말부터 공식 최소 노동시간은 하루 11시간이었습니다. 광산과 건설장, 도로와 도랑, 공장과 농장으로 끌려갑니다. 옷은 날씨를 막지 못하고 장비는 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SS와 카포가 때립니다. 카포는 SS가 다른 죄수를 통제하도록 권한을 준 수감자입니다. 점심에는 감자나 순무가 조금 들어간 묽은 수프가 배급됩니다. 저녁에는 흑빵 약 300g과 소량의 마가린, 소시지, 잼 가운데 하나가 붙습니다. 그 빵은 다음날 아침 목까지 포함하지만 굶주린 몸은 밤에 전부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다 먹으면 잠시 배가 가라앉습니다. 남겨두면 아침에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어느 쪽도 굶주림을 끝내지 못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걷지 못하는 동료와 작업 중 죽은 사람의 시신까지 데리고 옵니다. 저녁 점회에서 숫자가 다시 맞아야 막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과는 몸의 지방과 근육을 빼앗고 마침내 장기까지 소진시킵니다. 그렇다면 작업을 잘하고 규칙을 지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작업 배치는 분명 생존 가능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안전을 약속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광산과 건설 같은 중노동은 몸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주방과 병원, 사무실과 창고의 내부 작업은 추위와 중노동을 조금 피하게 했습니다. 음식이나 약품에 손을 댈 수 있는 작업대는 굶주림과 감염을 잠시 늦췄습니다. 그러나 내부 작업도 폭력과 선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를 알아들으면 명령을 놓쳐 맞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목수나 전기공, 의사처럼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특정 작업대로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발의 상처와 감염을 늦추고 빵 한 조각이 다음 점호까지 움직일 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다음 선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 시시리에 클라인 폴락은 자매와 서로를 지켰습니다. 에이기 루비는 친구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자신을 버티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동료는 작업대가 바뀐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빵을 나누고 아픈 사람을 잠시 가리고 점호줄에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죄수 의료진은 약품이 거의 없는 병원에서 환자를 숨기거나 치료했습니다. 수용소 밖의 폴란드 저항망과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음식과 약,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도움으로 하루를 더 버틴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살해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계와 정보, 작업 배치와 우연히 시간을 벌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SS에게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다시 줄을 세웠습니다. 굶주림이 계속되면 몸은 먼저 지방을 쓰고 다음에는 근육과 장기 조직을 소모합니다. 다리가 붓고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며 설사와 감염이 겹칩니다. 과밀한 막사와 제한된 물, 이와 쥐는 발진 티푸스와 이질, 결핵과 피부병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1942년에는 발진 티푸스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동시에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위험도 커집니다. SS 의사는 병원과 세면장, 점호 중에 쇠약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선별된 죄수는 페놀 주사로 살해되거나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병원은 치료 공간이면서 또 하나의 선별 장소였습니다. 아픈 몸을 숨기면 병원 선별을 피할 수 있지만 작업장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면 치료받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노동 불능자로 골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빵을 남겨도 작업 속도를 높여도 다음 날의 폭력과 선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944년 말 소련군이 가까워집니다. 끝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수용소 밖으로 내몰리고 남겨진 사람은 현장에서 죽을 위험에 놓입니다. 마지막 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1945년 1월 17일 SS는 아우슈비츠와 하위 수용소의 죄수 약 6만 명을 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겨울옷과 음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멈추거나 뒤처지는 사람은 총에 맞습니다. 이 철수와 죽음의 행진 과정에서 약 9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걷는 대열에 들어갔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수용소에 남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SS는 이동시키지 못한 죄수를 살해하고 시설과 문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1월 27일 소련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해방된 사람은 약 7천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 상태였습니다. 해방 뒤에도 치료와 귀환, 가족을 찾는 일,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추방된 사람은 약 130만 명, 살해된 사람은 약 1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희생자의 다수인 약 100만 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1944년 도착 장면을 담은 아우슈비츠 앨범은 SS가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짐을 들고 줄을 서 있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가족이 갈라지고 살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존은 능력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도 용기나 판단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노동력과 폐기 대상으로 나눈 나치 독일의 살해 체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열차 문이 열린 순간부터 선택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이름을 지킬 권리도, 아플 때 쉴 권리도, 해방을 기다릴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은 누가 그 선택권을 빼앗았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생존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문신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는 사실, 빵을 나눈 동료의 관계, 해방 직전 죽음의 행진처럼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